벽에 붙인 바나나 한 개가 1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캔버스에 검은색 선 하나 그은 그림이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됐죠. 오렌지색 사각형 2개 그려놓은 작품은 350억 원에 낙찰됐는데 제목조차 무죄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부자들이 미쳤거나 아니면 돈이 너무 많아서 아무렇게나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좋거든요. 오늘은 이 황당해 보이는 예술품 거래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투자 수단으로서의 예술품을 살펴볼까요?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예술품 투자입니다. 2015년에 어떤 컬렉터가 5억 원에 구매한 그림이 2023년에 50억 원에 팔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무려 10배의 수익률이죠. 은행 예금으로는 평생 걸려도 불가능한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술품은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동하지 않거든요. 시장에서 거래될 때마다 가격이 정해지는 구조라서 오히려 가격 조작이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1990년대에 거리에서 낙서나하던 무명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작가의 그림은 당시 겨우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에 거래됐죠. 그런데 몇몇 갤러리스트들이 이 작가의 잠재력을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이 작가의 작품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유명 미술관에 전시를 주선했으며 언론에 기사를 내보냈죠. 그 결과 10년 뒤 이 작가의 작품은 수억 원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최소 10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 거죠. 하지만 모든 예술품이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작가의 스토리입니다. 비극적인 삶을 살다 요절한 작가, 시대를 앞서간 천재,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 이런 것들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작가가 사망하면 더 이상 새로운 작품이 나올 수 없으니 희소성이 생기죠. 공급은 고정되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면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이 젊은 작가의 작품을 미리 사두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2010년에 3억 원에 구매된 한 현대 미술 작품이 2020년에 15억 원에 재판매됐는데 구매자는 중동의 석유 재벌이었습니다. 그는 이 작품을 다시 2023년에 25억 원에 팔았죠. 10년간 보유하면서 22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겁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부동산 투자보다 훨씬 나은 수익률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술품 투자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거든요. 바로 세금 회피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2020년에 박 회장이라는 사람이 유명 작가의 그림을 5억 원에 샀습니다. 5년이 지난 2025년, 박 회장은 그 해에 100억 원의 소득이 생겼어요. 세율이 40%라고 치면 4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박 회장은 5년 전에 샀던 그림을 떠올립니다. 전문 감정사에게 평가를 맡겼더니 현재 시장 가치가 30억 원이라고 나왔어요. 만약 이 그림을 팔면 양도소득세로 7억 원 정도를 또 내야 합니다. 그래서 박 회장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죠. 박 회장은 이 그림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합니다. 미술관 입장에서는 공짜로 좋은 작품을 받으니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박 회장은 국세청에 제가 30억 원 상당의 예술품을 공공기관에 기부했습니다 라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제도에 따라 30억 원을 과세 표준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럼 박 회장의 과세 대상 소득은 70억 원으로 줄어들고 내야 할 세금은 28억 원이 됩니다. 원래 내야 했던 40억 원에서 12억 원을 아낀 셈이죠. 게다가 처음 그림 구매 가격은 5억 원이었으니 실질적으로는 5억 원 투자해서 12억 원을 절감한 겁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이 방법을 쓰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함정이 있거든요. 먼저 아무 그림이나 기부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도 바보가 아니에요. 무명 작가의 그림을 1억 원에 사서 이거 100억 원짜리입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조사가 들어오죠. 국세청은 자체 감정단을 운영하고 있고
의심스러운 기부는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허위 평가가 적발되면 가산세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이미 시장에서 가치가 검증된 유명 작가의 작품으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기부 후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작품을 다시 회수할 수 없습니다. 진짜 기부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부자들에게는 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들은 집에 이미 수십 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니까요. 더 교묘한 방법도 있습니다. 일부 부유층은 자신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예술품을 개인이 아닌 재단 명의로 구매하죠. 재단은 비영리 법인이라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럼 이 예술품을 재단 소유로 두면서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에 전시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재단 소유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즐기는 거죠. 나중에 이 작품의 가치가 올랐을 때 재단이 팔아서 수익을 내도 세금을 안 냅니다. 재단의 돈은 다시 공익활동에 쓰이면 되니까요. 물론 그 공익활동의 수혜자가 본인의 가족이나 지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좀 더 어두운 영역으로 들어가 볼까요? 돈 세탁입니다. 예술품 시장은 돈 세탁의 천국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100억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약 거래든 횡령이든 뇌물이든 상관없어요. 문제는 이 돈을 은행에 입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은행은 큰 금액이 입금되면 자금 출처를 조회하거든요.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시스템이죠. 그럼 이 더러운 돈을 어떻게 깨끗한 돈으로 바꿀까요? 첫 번째 단계는 현금으로 예술품을 구매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갤러리는 현금 거래를 받아줍니다. 심지어 구매자의 신원을 묻지도 않아요. 예술품 시장의 불문율 중 하나가 바로 묻지 마 거래거든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거죠. 이렇게 현금 50억 원으로 그림 한 점을 샀다고 칩시다. 두 번째 단계는 이 그림을 프리포트에 보관하는 겁니다. 프리포트는 스위스,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같은 곳에 있는 초대형 창고예요. 여기에 보관된 물건은 세관을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어떤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보안이 철저해서 누가 무엇을 보관하는지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죠. 스위스 제네바 프리포트에는 1조 원이 넘는 예술품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금액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프리포트의 매력이거든요. 세 번째 단계는 제3자를 통해 이 그림을 판매하는 겁니다. 중개인을 여러 명 거치면 거칠수록 출처 추적이 어려워져요. A가 B에게 팔고 B가 C에게 팔고 C가 D에게 파는 식이죠. 각 거래마다 가격을 조금씩 올립니다. 처음 50억 원이었던 그림이 60억, 70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경매를 통해 80억 원에 팔립니다. 이제 이 돈은 합법적인 예술품 판매 대금이 됩니다. 최종 구매자가 누구냐고요? 바로 처음에 그림을 산 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명의로 구매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 처음에 불법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추적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은행에서 이 80억 원은 어디서 났어요? 라고 물으면 제가 소장하던 그림을 경매에서 팔았습니다. 라고 답하면 끝이에요. 실제로 판매 기록도 있고 경매 회사의 증빙도 있으니까요. 2019년에 미국 법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예술품 거래의 최소 5%에서 10%가 돈 세탁과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장 규모가 600조 원이 넘으니 돈 세탁에 사용되는 금액만 30조에서 60조 원에 달하는 거죠. 엄청난 규모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각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미국은 2022년부터 10만 달 이상의 예술품 거래는 구매자 신원을 보고하도록 했고 유럽연합도 비슷한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허점은 많아요. 국가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고 프리포트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중개인을 통한 거래는 추적이 어렵거든요. 이제 시장 조작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술품 시장에서는 주식 시장에서 불법인 시세 조종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에요. 김 대표라는 갤러리 오너가 있다고 칩시다. 그는 신진 작가 이모 씨를 발굴합니다. 이 씨의 작품은 현재 한 점당 50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김 대표는 몇몇 컬렉터 친구들과 짜고 이 씨의 작품 20점을 사들입니다. 총 투자 금액은 1억 원이죠.
그 다음엔 본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갑니다. 먼저 유명 미술 평론가에게 돈을 주고 이 씨에 대한 찬사 가득한 리뷰를 써달라고 합니다. 이 씨는 우리 시대의 천재다. 그의 작품은 21세기 한국 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같은 식으로요. 이 리뷰가 미술 전문지에 실리면 업계에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SNS 마케팅입니다. 인플루언서들에게 돈을 주고 이 씨의 작품을 소개하게 하죠.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에서 입소문이 퍼집니다. 그리고 해외 아트 페어에 이 씨의 작품을 출품합니다. 바젤, 프리즈, 아트부산 같은 곳이죠. 이런 페어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작가의 위상이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김 대표는 자신의 다른 친구들에게 이 씨의 작품을 높은 가격에 팔죠. 500만 원이었던 작품을 2천만 원에 거래합니다. 물론 실제로 돈이 오가는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거래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몇 차례 거래 기록을 만들면 시장에서는 이 작가의 작품이 2천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는 인식이 생깁니다. 그럼 진짜 컬렉터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왜 갑자기 가격이 올랐지? 뭔가 있나 봐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때 타이밍을 맞춰 경매에 작품을 내놓습니다. 경매장에는 김 대표가 고용한 바잉 에이전트들이 앉아 있어요. 이들이 서로 경쟁하는 척하면서 가격을 계속 올립니다. 최종적으로 한 점이 5천만 원에 낙찰됩니다. 이제 이 씨는 작품이 5천만 원에 팔리는 작가가 된 거예요. 김 대표는 처음에 사두었던 나머지 작품들을 하나씩 팔기 시작합니다. 원가 500만 원에 샀던 작품을 4천 원에서 5,004원에 파는 거죠. 20점을 다 팔면 총 매출이 10억 원입니다. 여기서 초기 투자금 1억 원과 마케팅 비용 2억 원을 빼도 7억 원이 남아요. 세금을 내도 5억 원 이상의 순이익이 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완전히 합법입니다. 예술품은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요. 누군가 5천만 원을 주고 샀다면 그게 곧 그 작품의 가치가 되는 거죠. 주식시장이었다면 시세 조종으로 감옥 가는 행위인데 예술품 시장에서는 그냥 시장 전략이라고 불립니다. 물론 이 작가의 진짜 실력이 뒷받침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한번 가격이 형성되면 그 가격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나중에 거품이 꺼질 수도 있지만 그때쯤이면 김 대표는 이미 이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간 뒤입니다. 손해를 보는 건 나중에 비싸게 산 일반 컬렉터들이죠. 2017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갤러리가 무명 작가를 스타로 만들었는데 2년 만에 작품 가격이 50배 올랐어요. 그런데 3년 뒤 그 작가의 작품 가격이 10분의 1로 폭락했습니다. 알고 보니 초기 거래의 대부분이 갤러리와 연관된 사람들끼리의 가짜 거래였던 거죠. 하지만 갤러리 오너는 이미 수백억 원을 벌고 해외로 도피한 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품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부자들에게 예술품은 일종의 신분증이거든요. 재벌 2세 최 씨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집에 수백억 원어치의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어요. 피카소, 모네, 앤디 워홀의 작품들이 거실과 복도를 장식하고 있죠. 어느 날 최 씨가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손님이 들어오자마자 벽에 걸린 작품들에 압도당하죠. 이건 모네의 작품 아닌가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건데요. 최 씨는 무심한 듯 대답합니다. 아, 저거요? 작년에 경매에서 샀어요. 이 한마디로 최 씨는 자신의 재력과 안목을 동시에 과시한 겁니다.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문화적 소양도 있다는 메시지죠. 예술품 컬렉션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의 상징입니다. 명품 가방이나 고급 자동차보다 훨씬 강력한 신분 표시 수단이에요. 더 중요한 건 네트워킹입니다. 고급 예술품을 소장하려면 돈만으로는 안 돼요. 유명 작가의 작품은 돈을 낸다고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작가나 갤러리와 인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술품 컬렉터가 된다는 건 곧 특정 사회계층에 진입한다는 의미예요. 아트 바젤, 프리즈, 런던, 베니스 비엔날레 같은 행사에 가면 전 세계 부호들이 모입니다. 여기서 만난 인맥이 나중에 수천억 원짜리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2018년에 한국의 한 재벌이 미국 억만장자와 아트바젤에서 만나 의기투합했고
그 2년으로 1조 원 규모의 합작 투자가 성사됐습니다. 예술품이 매개체가 된 거죠. 이런 자리에서는 노골적으로 사업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요. 대신 이 작가의 작품을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대화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습니다. 또한 예술품 컬렉션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활용됩니다. 많은 대기업이 사내에 미술관을 운영하거나 대규모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죠. 삼성미술관 리움,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 LG 아트센터 같은 곳들이 그 예입니다. 이런 문화 공간을 운영하면 기업이 단순히 돈만 버는 곳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개인 컬렉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이름으로 미술관을 짓거나 대학의 컬렉션을 기증하면 사회적 존경을 받게 되죠. 돈은 많지만 속물적이지 않고 예술을 사랑하는 고상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쳐요.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갈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모두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예술품 컬렉션은 가문의 역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모으신 컬렉션, 우리 집안 세대가 이어온 예술품 같은 식으로 가문의 전통이 되는 거죠. 이게 일종의 문화 자본으로 작용합니다. 재산은 잃을 수 있지만 문화 자본은 세대를 거쳐 이어지거든요. 2020년에 프랑스의 한 귀족 가문이 재정난을 겪으면서 소장하던 예술품을 경매에 내놓았는데 그 가문의 200년 역사가 담긴 컬렉션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예상보다 30%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예술품 자체의 가치보다 그 배경이 된 가문의 스토리가 프리미엄으로 작용한 거죠. 그렇다면 부자들이 정말로 예술을 사랑할까요? 글쎄요. 절반은 진심이고 절반은 계산인 것 같습니다. 분명 예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컬렉터들도 있어요. 매일 작품을 감상하고 작가와 교류하고 새로운 재능을 발굴하는 데 열정을 쏟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투자, 절세, 세탁, 과시 등의 목적이 섞여 있습니다. 순수하게 예술만을 위해서 수백억을 쓰는 사람은 드물어요. 재미있는 건 예술계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갤러리스트들은 컬렉터가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걸 알아도 내색하지 않아요. 작가들도 자기 작품이 창고에 쌓여 있다가 되팔리는 걸 알지만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태계니까요. 돈이 돌아야 시장이 유지되고 시장이 있어야 작가들도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결국 현대 예술 시장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작가는 작품을 만들고, 갤러리는 중개하고, 컬렉터는 투자하고, 평론가는 가치를 부여하고, 경매회사는 거래를 성사시키고, 미술관은 정당성을 입혀주죠. 이 모든 과정에서 돈이 흐르고 그 흐름 속에서 각자 자기 몫을 챙깁니다. 그래서 다음에 벽에 붙인 바나나가 1억 원에 팔렸다는 뉴스를 보면 웃지만 마세요. 그 뒤에는 치밀한 계산과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예술이냐 사기냐를 따지는 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그걸 알고 있고 그래서 계속 예술품에 투자하는 거죠. 예술은 아름다움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건 돈이고 권력이고 신분이며 때로는 범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민낯입니다.